요새 보면은 뭐 공짜 재건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분담금 엄청 높아졌다. 근데 그게 논리가 이상한 게 지금 분양가를 한 40% 때려 맞잖아요. 40억짜리를 25억에 분양하라고 하면은 그 재건축의 온전한 사업성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를 맞기 때문에 분담금이 커지는 게 더 크거든요. 지금 비용 상승 이런 거 다 떠나서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커요. 재초안 다 떠나서. 네, 그럼 아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금 뭐 기회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약간 좀 공부해보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그쪽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뭐 되겠냐. 특히 이제 뭐 공사비 얘기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샀다가 이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뭐 일단은 안 좋죠. 예, 굉장히 안 좋고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도 그 안에서 싸움도 많고 뭐 시공사와의 싸움도 있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많고 그 다음에 초기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들은 나중으로 미루자 혹은 뭐 하지 말자 이런 곳들도 있고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 뭐 추진 신통기획 추진을 했다가 그냥 엎어버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차원에서는 좀 과잉 반응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연도로 표기하자면 뭐 22년 막 11월 막 12월 요때 같은 막 정말 상황 너무 안 좋았던 약간 그런 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좀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재건축을 하면은 분담금이 12억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인 거죠. 그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요 단지의 사업성 정도 되면은 그 정도의 분담금이 아무리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을 줘도 그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기사를 보면은 가장 센 예시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분담금이 막 10억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걱정을 시장보다 더 가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행은 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마 있죠. 거기 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돈을 좀 끌어모아서 샀다가 또 분담금이 막 더 높아질까 봐 걱정되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맞아요. 프리미엄도 막 빠지고 있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그거를 사는 게 과연 좀 좋은 시기일까요? 좀 유리한 시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제가 약간 옥석 가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잘못 들어가면은 진짜 망할 수도 있는 시기고요. 잘 들어가면은 옥을 잡을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초기 재건축은 뭐 너무 먼 일이니까 둘째치고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막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곳들은 여기도 공사비가 시공사가 엄청 올려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은 분담금이 막 앞으로 2억 3억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매수세에서 적고 프리미엄도 좀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관리 처분인가라는 그 계획 요거를 만약에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할 것 같고 대신에 분양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겠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판단을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모 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 완판하고 나서 예상보다 수익이 1,000억이 늘었다. 근데 공사비 인상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1,000억이 늘었다라고 한 곳이 있어요. 거기 조합원이 몇백 명이에요. 그래서 그럼 2억씩 나눠줘야 돼? 막 그러지 말고 뭐 조경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식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조합이 지금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집을 산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 재개발 조합의 주주가 되는 참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누군가 사업성 분석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오히려 틈새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근데 잘 모르고 들어가면은 잘못 들어갔다가 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참여한 상황인데 투자적인 목적이라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혹은 잘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들어갈 만도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빠졌는데 이제 생각보다 또 분양가는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다면은 그렇죠. 예. 뭐 원가가 좀 늘더라도 그걸 상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보통 그런 계획을 지금 뭔가 관리처분 인가가 최근에 났거나 아니면 지금 이주를 시작한 곳들은 사전 계획들을 지난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에 전반적으로 다 있을 때 혹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허그에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 요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마포도 한 10억밖에 분양가를 못 받고 마포 34평도. 근데 실제로는 한 16억에 분양해도 완판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 계획에는 10억밖에 잡혀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 16억에 분양을 하면은 세대당 6억씩 추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이 많은 곳이면은 공사비 인상을 해주고도 분양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비례율 상승이 있을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사실상의 프리미엄이 나중에 환급을 받을 테니까 떨어질 거고 이제 그런 계산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지금 사업을 판단을 해가지고 틈새를 좀 노릴 수도 있고 그런 거, 예, 그렇죠. 그런 걸 못하는 분이면은 그냥 안 쳐다보는 게 나은 거고. 어쨌든 지금 뭐 위험한 상황인 건 맞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인데 맞습니다. 석이 많죠. 석이 많아요. 석이 많은데 많은데 되게 많고. 옥들이 분명히 여기저기 포진해 있으니까 음. 약간 예. 그걸 좀 고르는 눈이 있어야지만 좀 들어가는 판. 그 일기 신도시는 뭐 양자역학보다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죠. 예. 양자역학은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아, 예, 예, 제가 만든 썸네일 아니고. 아 그래요? 예, 다른 방송에 그러면 나갔는데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안 돼서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약간 정책적인 차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물론 그 신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주민들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분당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조금 지금 그 의지가 강하지 않은 곳조차도 누가 선도직으로 지정이 돼서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성에 대한 사실은 주민들이 사업성에 대한 막 디테일한 계산 이런 것보다는 옆 단지가 나가는 게 더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행은 계속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진행이 되면은 이주 문제랑 예를 들어 한 반이 이주하고 반만 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을 보면은 분당은 10년 동안 다 이주를 시키겠대요. 그러면 중간에는 제가 계산해봤더니 반이 공사장, 분당의 반은 공사장이고 반은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이 반이 어딘가 이주를 했겠죠. 30만 명이 사는데. 그러면은 그 반이 이주를 해 있는 동안에 나머지 집들의 전월세 값 혹은 주변에 그나마 예를 들어 분당으로 치면은 리모델링 단지들은 준공이 돼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는 수요가 갑자기 몰릴 거죠. 왜냐하면은 분당 사는 사람들이 저기 남양주 가서 이주하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가 초기에 좀 발견이 되고 심각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정책적으로 잠깐 스톱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예측을 못 하다가 몇 개 단지 하다가 또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 앞으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주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보면은 사실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뭐 사업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주 문제 그런 것들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진행이 그 주민들이 싫어해서 진행이 안 될 거다라거나 사업성 때문에 너무 마이너스가 나서 진행이 안 될 거라는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진행이 되면서 도시 자체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거지 네.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에 재건축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기 신도시는 아무래도 재건축이니까. 근데 재건축은 또 재초안해서 지금 뭐 거대한 벽이 하나 서 있는데 사실 지금 공사비도 늘어나고 다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쨌든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거니까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지금 개정된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비서울 비서울은 거의 이제 영향이 별로 없어요. 별로 내질 않아요. 생각보다 이번 개정에서 완화된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얼마 이상의 얼마를 부과한다. 이것만 바뀐 게 아니고 뭐 임대주택을 지었으면 그것도 비용으로 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종전 가격 그 기준도 뭐 조합 설립으로 이렇게 땡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초안 걱정을 해서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재초안이라는 건 사업성이 잘 나와야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성도 걱정을 하는데 재초안 걱정할 것까지는 없고, 근데 재초안에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목동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분들은 걱정은 하지만 그만큼 뭐 많이 오를 거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초안 때문에 겁먹고 추진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의 딱 기준으로만 계속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엔 되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의 집값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강남 3구나 용산 이런 데는 재초안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공짜 재건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분담금 엄청 높아졌다. 근데 그게 논리가 이상한 게 지금 분양가를 한 40% 때려 맞잖아요. 40억짜리를 25억에 분양하라고 하면은 그 재건축의 온전한 사업성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를 맞기 때문에
분담금이 커지는 게 더 크거든요. 지금 비용 상승 이런 거 다 떠나서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제일 커요. 재초안 다 떠나서. 요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가 되느냐 혹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느냐가 재초안보다 훨씬 더 큰 사업적인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결국에 또 규제 지역을 또 해지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게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23년 초에 약간의 완화를 해줬어요. 뭐 무슨 비용도 반영해주고 뭘도 반영해준다. 뭐 이렇게 시공비 해서 좀 반영해주고 막 예, 하잖아요.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는 없앨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없애긴 쉽진 않은데 뭐 조금씩 완화해줄 수 있는 여지들은 이것도 다 뭐 시행령으로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완화가 되면은 조금 더 재건축 상급지 재건축들은 좀 나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왜 용적률을 자꾸 완화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적률을 하면 도시가 빡빡해지잖아요. 네. 분양가를 상한제로 완화해 주면은 이 사업성도 나오고 네. 그 사업성도 나오면서 도시도 조금 쾌적해지고 이런데 분양가는 때려주고 분양가는 낮추고 용적률 올려준다는 게 이게 되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좀 정치적으로는 좀 이렇게 말하기 좋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욕먹을 말일 것 같은데 11억 로또를 네. 9억 로또로 만든다고 해서 뭐 대단히 이렇게 야 로또 분양을 없애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차원에서 물론 뭐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강남을 규제로 가든 저는 이제 약간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용적률을 높여서 도시를 빽빽하게 해주면서 분양가는 10억씩 로또로 때린다.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이런. 네. 근데 이제 뭐 그건 뭐 정치적인 판단 같은 네. 것들도 뭐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업이 돼야지 사실 뭐 로또 분양도 나오는 건데 이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구조들도 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 그 2월 말에 스트레스 DSR 뭐 이런 거 좀 적용된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대출을 어쨌든 조금 쪼이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 줄 거 없을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긴 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스트레스 DSR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걱정을 했는지도 보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1차 목적은 대출 규모를 지금 줄인다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변동금리 하지 마라. 네. 변동금리 너무 세게 때리고 다른 금리는 조금 약하게 갔어요. 고정은. 고정금리, 그러니까 5년도 5년 변동형이 있고 주기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형은 5년마다 5년 네. 고정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는 5년 고정한 다음에 변동금리로 가는 건데 주기형으로 하면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래 우리나라에 장기 고정금리가 있긴 있었어요. 잘 안 팔려서 상품을 접은 것 같은데 스트레스 DSR이 지금은 유예 상태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스트레스에 25%만 주고 하반기는 스트레스에 50%를 주고 25년에 스트레스에 풀로 주는 건데 풀로 주게 되면은 고정금리가 더 장기 고정으로 가는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덜 받거든요. 10년 고정이 많이 나오면 훨씬 덜 받아요.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예,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DSR이란 게 금리가 낮아지면 한도가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계산법 네. 자체가. 그런데 그 기재부나 이제 금융위에서 볼 적에 금융위겠죠. 금융위에서 볼 적에 금리가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한도가 높아지고 대출이 커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대출을 쪼이겠다라는 것보다 현상 유지. 그렇죠. 나중에 더 커질 DSR 구조상 금리가 내려가면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겠네는데 그걸 차단하는 용도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이 이제 내년에 풀로 실행이 되면은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오를 거를 덜 오르게 하는 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동성의 그 대출로 인한 통화량의 증가를 누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쪼이느냐, 더 마이너스로 가는 그러니까 가계대출 규모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자체도 정부에서는 부담이거든요. 대출이 줄어든다라는 게 사실 내수 경기에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많이 오르는 거를 딱 상한선 이렇게 딱 유지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긴 지금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지금 5억 빌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6억 빌리고 이럴 테니까. 7억 빌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데 되겠죠. 이제 스트레스 DSR을 통해 가지고 6억 갈 걸 다시 5억으로 잡아놓으면 어쨌든 뭐 지금 정도를 유지하는 그렇게 맞아요. 네, 보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크게 집값의 뭐 하락 요인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상승세를 좀 잡으려는. 예, 상승세를 잡는 어쨌든 그 통화량이란 거는 대출에 의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상승이 강해질 거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상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게 22년 12월에 가장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기준으로 5년간을 그 기준으로 DSR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7년 12월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사실은 약해지겠죠. 꽤 많이 풀려요.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집을 사야 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24년 이제 3월 이제 그 4월이 다 됐는데 지금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 걸 추천을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집값이 엄청 대대상승할 거니까 빨리 잡어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은 뭐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집을 살 타이밍이라고 보면은 사면은 뭐 가족들이랑 거주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면은 저는 지금 충분히 집을 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초에 반등이 좀 세지 않았다, 작년만 반등이 세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좀 적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그 상황의 기준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DSR도 있겠지만 뭐 대출은 뭐 집값에 얼마만 뭐 받는 게 좀 안전하겠다라든지. 저는 본인이 이제 장기적으로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전 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소득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DSR도 안 넘는다고 당연히 가정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럼 집값의 40% 정도 현금 있으면 사도 된다. 반 정도 하면은 내가 여기 사고 싶은 곳이다, 살고 싶은 곳이다라고 해서 여기 10년 살겠다라고 하면서 갚아 나갔다. 제가 신혼 때 결혼하자마자 집을 샀어요. 네. 미쳤어 하는 시기의 사건이 2013년 초에 샀거든요. 남들이 집을 왜 사 할 적에 그냥 그러면은 이제 제가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냥 집을 사서 그때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제 대출 갚는 데 쓰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적금이나 예금 이런 데 넣어 놓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요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집을 먼저 산 다음에 대출을 갚는 걸 선택할 건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집을 먼저 산 다음에 대출을 갚는 걸 선택해도 되니까 그 차원에서는 대출을 뭐 반 정도 이렇게 받아도 그러면서 내가 살고 싶은 입지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 게 전반적으로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집값의 상승, 실질적인 돈의 이득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 라이프의 완전 편의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반면 뭐 제 친구도 그런데 아주 주식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트레이딩도 잘하고 막 수익률도 항상 좋고 뭐 그런 친구들이면은 현금을 확보해서 투자 팟을 당연히 남겨두는 게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집을 안 사면은 예금 정도는 하는 사람. 예금 정도는 하면 하고 뭐 삼성전자 뭐 주식을 해도 네.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라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는 이런 식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지금 한 채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두 채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제 뭐 현금이 뭐 한 1, 2억 정도 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집은 하나 그렇죠. 있는데 네. 여유 자금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죠? 뭐 근데 저는 부동산이 좋은데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채 더 사는 게 괜찮을까? 제가 지금 너무 뭔가 오늘 내내 이렇게 굉장한 상승론자처럼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도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재개발 때 설명했듯이 공부가 되신 분들이면은 옥석 중에서 이제 옥을 잘 잡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제일 많이 오를 거고 부동산 투자가 최고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주식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 알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나는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뭐 공부도 많이 해놨어. 그러면 저는 충분히 부동산도 그 원오브댐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2년에 폭락이 왔고 23년도에도 반등을 한 것 같지만 소외된 지역의 소유주들은 지금 굉장히 투자 의욕이 바닥 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시기는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부동산도 하나의 지금 투자 옵션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이런 고민이 드실 것 같은데 그 소외된 지역이 괜히 소외됐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 소외된 지역에 섣불리 이제 손이 안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덜 오른 데가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유명한 곳들이 그중에 이렇게 숨어 있을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별로 봐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건축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굉장히 안 좋아서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지금 유일하게 규제 완화를 해주는 곳이 이제 재건축이거든요. 건설사들 말고 네. 일반인들한테 풀어주는 규제는 거의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제 완화를 타고 갈 수 있는 뭐 투자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특히 하락장 때 또 많이 사람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근데 투자에 있어서 제가 꼭 주의하고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의 그 레버리지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갭 투자를 전세가의 90%인 집을 투자를 하면은 레버리지 10배 레버리지 건 거거든요. 그렇죠. 예, 주식으로 따지면은 선물 투자한 거예요. 옵션 투자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갭이 10%밖에 안 되네. 안정적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라서 전세가 떨어지고 매물가 같이 떨어지는 순간에 나는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내가 원래 3억짜리 집을 3천만 원 주고 샀으면은 그 3천만 원 100% 다 내려고 추가로 더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분양권은 선물 투자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네. 선물 투자고 입주장이 선물 만기다. 이때 갑자기 돈 엄청 더 내야 된다. 다 네. 환급해야 되고. 지금 투자금이 적잖아요. 분양권 투자라는 것이 혹은 뭐 줍줍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만기가 돼서 입주장엔 전세가가 낮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버틸 것 같으면은 분양권 투자는 사실 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나중에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나중에 상황이 안 좋을 때까지 감안을 해서 나에게 그 유동성이 충분한지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갭 투자를 해도 역전세가 났을 적에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걸 여러 개 투자했다 못하면은 빌라왕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낮게 보지 마라.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투자다. 이런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전세 사는 분들도 그럼 많으니까 이런 분들 요즘에 만기 될 때 막 사연 같은 것들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세 한 번 더 살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집 살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얘기하시는 공통점이 이제는 전세를 이제 4년을 살 수 있으니까 4년 뒤까지 내가 전세를 산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은 네. 뭐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이자를 막 많이 내가면서 뭐 취득세 뭐 이런 것까지 내가면서 사는 거 대비 전세도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이게 4년 전세랑 이제 매수. 뭐 지금은 저는 자가에 사는데 전월세를 꽤 오래 살았어요. 네. 임대차 3법 이후 2번 쫓겨났거든요. 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고 했는데. 쓰려고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쓰려고 했는데 쫓겨났다라고 하기에는 집주인분이 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 아주 젠틀하시고 저희의 관계는 되게 좋았거든요. 집도 너무 만족스럽고. 근데 그냥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악감정도 없고 아무 법적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신대요. 사셔서 뭐 아이들 뭐 보내고 아니면 노인 약간 나이 드신 분이 거기서 이제 사시겠대요. 그럼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4년의 보장이 잘 안 되더라. 네.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어떤 분들이신지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고 확정은 하진 않았죠.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았는데 들어온다고 확신하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꼭 4년을 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이 돼 있는 지금 법의 구조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실거주 2년 비과세라는 게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언젠간 2년 산다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거주의 안정성을 난 추구를 하고 싶고 4년이면은 4년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착각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내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집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지금 가격이 그렇게 뭐 고점이거나 지금부터 폭락을 할거나 이런 우려까지는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내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전세보다는 월세가 여러 가지 좀 더 편한 게 있어요.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굳이 목돈을 내 임차에 넣는다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근데 나는 부부인데 뭐 딩크족이고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고 이사 뭐 가면 되지 뭐 집도 좋고 그런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그런 걸 추구하고 아이가 있지만 나는 원래 뭐 동네를 옮기는 걸 크게 뭐 부담이 없어라고 하면은 꼭 반드시 집을 사야 돼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뭐 4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봄이기도 하고 아마 뭐 집들도 많이 보러 다니실 것 같고 임장도 다니실 것 같은데 뭐 이 부동산을 좀 뭐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인지는 확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대세 상승으로 막 팍팍 올라갈 거다. 저도 공급 부족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때
과거 몇 년 동안처럼 엄청나게 큰 부동산을 축적을 할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전제를 깔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예적금보다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옵션도 많아요 분명히. 예. 다른 투자 옵션들도 많으니까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신중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부동산은 끝났으니까 부동산 투자는 절대 안 할 거야. 지금 건설 경기도 엉망이고 막 뭐 위기설도 있고 뭐 난리 났으니까 부동산세는 손도 대면 안 돼. 뭐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 앞으로 그래도 우상향은 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저는 지금 지점은 나쁘지 않다. 요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집을 뭐 투자가 아니라 그냥 집 자체로 보고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 사기는 나쁜 시절은 아니다. 네, 그죠. 뭐 그 정도인 거지. 뭐. 실수요로 사기에는 분명히 나쁜 시절은 아니고 네. 저는 투자로 뭐 한 채 정도 더 사는 것도 그거에 뭐 되게 뭐 나쁜 일이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타이밍으로도 나쁘진 않지만 투자로 한 채 더 하는 거는 조금 더 공부나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걸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 채 정도 더 사서 임대 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 2024년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전망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황이 또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떤 뭐 언론 기사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차이나는 그 갭의 이유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